익산에서의 광역 상수도권은 저도 제가 원래 이제 새만금 수질 개선 대책 쪽에 좀 관여하는 게 있어가지고 그쪽에서 큰 꼭지 중에 하나가 익산시에 있는 저쪽이 이제 왕궁 거기 이제 옮기는 문제하고 그 다음에 광역 상수도 전환권이 있었는데 광역 상수도 전환이 새만금 수질 개선 대책에 직접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어우보에서 치수하에서 대관선 쪽으로 들어오는 그 도수로 쪽에서 굉장히 오염이 좀 심하다. 그래서 그거를 광역산수원으로 바꿔야 된다. 이제 그런 내용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우보에서 치수되는 물량을 이쪽 이제 그 만경강 쪽으로 바로 흘려 보내주고 익산시에서 하루에 한 10만 톤 정도 되는 물량은 광역상수원, 그 용담댐에서 가져오자. 그렇게 해가지고 2010년도 그때쯤에 이제 익산시의 광역상수도권에 대해서는 그때 처음 알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수자원공사 쪽에서 이제 여러 가지 자료들을 좀 주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일단은 요금이 좀 올라가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때 제 기억으로 가구당 한 달에 뭐 1,000원꼴 정도 좀 올라갈 거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던 것 같은데 과연 그 1,000원을 부담하기가 힘들 정도로 감내하기 힘들 정도가 큰 돈일까? 아니면은 그 시민들한테 어쨌거나 깨끗한 상수를 받아서 공급하는 것이 맞을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잠깐 좀 고민을 하기는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는 새만금 수질 개선이 먼저 되다 보니까 이쪽 어우보 쪽에서 취소되는 것을 끊고 광역으로 돌리는 것이 맞겠다 해가지고 그게 이제 지금 익산시 수도정비 기본계획까지 올라간 것으로 제가 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외에는 사실 익산시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몰라요. 그래서 혹시라도 오늘 저기 발표 제가 드릴 텐데 이게 이 포럼의 본래 목적하고 그리고 이제 혹시 사실과 좀 다른 부분이 있더라도 그 부분은 좀 너그럽게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정책하고 그다음 이슈와 대응 방안 쪽으로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여기서 주제로 주셨던 그 도시의 물자원과 상수원보호구역 가치화 활용 방안 요 타이틀에 맞는 저기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따져보니까. 근데 중간중간에 그런 꼭지들이 좀 있으니까 들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그 깨끗하고 안전한 그 수돗물을 충분히 공급하는 거. 그러니까 제가 지금 세 가지 말씀드렸죠. 안전하고 깨끗하고 충분하게 공급해야 된다. 이게 사실은 상수 공급의 큰 원칙이라고 하겠죠. 이게 이제 국가의 책무입니다. 옆에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19세기 중반에, 그러니까 1800년대 중반에 런던 콜로라가 있었고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거 좀 이제 좀 무서운 해골 바가지를 쓴 사람이 그 우리식으로 하는 펌프 이걸 지금 쓰고 있고 그 물을 몇 사람이 이제 마시고 있는데 요거는 사실은 이제 콜레라의 원인이 무엇인지 콜레라 균을 몰랐을 때 이 콜레라가 어떻게 발생했는지 이거를 그 존 스노우라고 하는 그 의사가 역학조사죠. 지금으로 보게 되면 발로 이제 영동 시내를 돌아다니게 되면서 밝혀낸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공구번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이 물 먹고 저 물 먹고 그랬었는데 유독 이 물을 먹은 사람들이 콜레라에 걸리더라. 그래서 이 물을 먹은 사람들한테서는 콜레라 걸리니 이 우물을 폐쇄하자. 아무것도 몰랐던 상황에서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나왔던 거였죠. 그래서 이제 런던 콜레라가 좀 줄었던 사건이었었고, 그래서 이제 상수에 대해서 소독하고 그리고 이제 그 소독한 물을 공급해 주면서 그 사망률이 급격하게 떨어졌던 것이 이제 1939년 자료에서도 이제 나온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책무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수돗물 안전하고 깨끗하고 그리고 충분한 양의 수돗물을 공급하는 것이 국가의 큰 책무였었고요. 우리나라 상수도 보급률은 61년도에 17.1% 그리고 이제 22년 말까지 해가지고 거의 98% 이 정도면은 뭐 전 국민이 수돗물을 마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나머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들은 여전히 계곡물을 받는다든가 아니면 지하수에서 물을 뽑아가지고 먹는다든가 이러고 있는 실정인 거죠. 이것을 다른 공급지하고 비교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주택보급률 같은 경우에는 102.1%, 하수도 보급률은 95.1%, 도로 포장률은 95.2%. 그러니까 국가가 상수도 보급에 굉장히 큰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고 하는 것이고 그에 못지않게 주택 보급률을 열심히 높이고 있다는 거죠. 근데 여전히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는 집 사기가 힘듭니다. 제가 살고 있는데도 전세가 5억이에요. 그래서 참 살기 힘든 세상인 것 같습니다.
상수도 시설은 일반적으로 이제 일반 수도, 공업용 수도, 전용 수도 크게 세 가지로 나누고요. 일반 수도라고 하는 것은 지자체가 그 공급이 주체가 되는 지방 상수도, 익산시 같은 경우에 이제 그렇게 되겠죠. 그다음에 마을 상수도. 그래서 2023년 말 기준으로 해가지고 161개 지방 상수도 사업자가 있다고 그럽니다. 여기서 약 한 2천만 톤 정도를 공급을 하고 있고요. 시설 용량이 그 정도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광역상수도는 아시는 것처럼 한국수자원공사가 위탁받아서 공급을 하고 있죠. 그래서 37개 시설에 약 한 1,548만 2천 톤 정도를 시설 공급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광역상수도의 수원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좀 중요한 부분인 게 될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 상수도의 수원은 주로 이제 댐이나 하천 표류수가 됩니다. 그래서 댐 같은 경우 이제 뭐 전북권에서 얘기하게 되면 용담댐이라든가 옥종어 물이라든가 동화댐이라든가 뭐 이쪽 물들이 되겠죠. 거기서 가져오는 물량이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고요. 나머지 그 절반 조금 못 되는 부분이 하천 표류수. 그러니까 왜 우리 저 하천에 가다 보게 되면 상수원 보호구역 크게 써져 가지고 있는 지역들, 거기에서 이제 추수를 해 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라북도 같은 경우에 22년 하수 통계 기준 보니까 전라북도 같은 경우에는 보급률이 99.8%예요. 이게 지금 좀 왔다 갔다 하는 데이터라서 저도 조금 좀 의아한 부분인데, 어쨌거나 이제 통계치에 있다 보니까 이게 보게 되면은 이건 사실은 이제 보급률이라고 하는 것은 인구 대비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100만 명의 인구가 있어서 그 100만 명에 뭐 99만 명 100만 명 중에 99만 명이 상수도 보급을 받는다. 그러면은 상수도 보급률이 99% 이렇게 정해지는 거거든요. 그 정도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조금 뒤로 가가지고 이런 데이터들이 좀 중요한데, 주위에서 볼 수치들이 이제 이 누수율이라고 하는 수치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금 현실화율이라고 하는 요 수치가 될 것 같습니다. 전국 평균으로 누수율 같은 경우에는 9.9%인데 전북 지역의 누수율이 굉장히 높아요. 20.8%가 되고 익산시만 하더라도 27.1%입니다. 이 얘기는 우리가 생산한 물량의 대부분에, 예를 들어서 100을 생산해서 공급을 하고 있는데 전북 같은 경우에는 20이 되는 물이 어디로 빠져나간다는 거죠. 그 빠져나가는 원인은 주로 이제 노후하수 관로에서 뭐 빠져나간다든가 이런 것들이 가장 크겠죠. 뒤에서 좀 잠깐 말씀을 드리려는데, 제가 그 사실은 이제 그 전라북도 공기업 평가위원으로 지금 있거든요. 그래서 익산시 상수도 하수도 쪽에 공기업 평가위원으로 몇 번 와봤는데 누수율이 관리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누수율을 관리를 하려고 하게 되면 상수 관로를 계속 교체를 해주고 관리를 해주고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예산 투자가 되지 않다 보니까 누수율이 관리가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뭐 충분하게 그 물량을 만들어서 하겠지만은 그게 사실은 오버가 돼서 생산이 된다는 거죠. 충분한 물량을 공급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요금 현실화율 같은 경우도 전라북도 전체로 보게 되면은 전국 평균하고 좀 비슷한데, 익산시는 요금 현실화율은 전국 평균에 비해서 좀 더 높아요. 근데 이제 이게 왜 중요한 수치가 되냐 하게 되면, 요금 현실화율 때에 따라서 이 요금 현실화율은 그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높아집니다. 그 77.3%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수돗물 생산 원가가 100원인데 우리가 이거를 돈을 맞춰주는 것이 77원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23원은 적자가 나고 있다는 거죠. 그 지방상수도를 공급하는 그 시설이. 그러면 23원은 결국 시민들이 세금으로 그걸 충당을 해줘야 된다는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래서 뒤에 좀 결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이걸 지방상수도를 계속 유지를 하든 아니면 다른 형태로 급수체계를 바꾸든 요금은 어차피 올라가게 돼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사실 100% 맞춰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상수원 보호구역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상수원은 뭐 이렇게 하천, 호소, 지하수, 해수 뭐 이런 식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수도법 7조에 따라서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 보존에 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은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1961년부터 지정이 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상수보호구역이 지정된 것은 포항에 있는 제2수원지라고 나오네요. 62년도에 지정된 거고, 23년 기준으로 해가지고 전국에 267개소 약 한 1,100
제곱킬로미터 정도가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익산시 같은 경우에는 신흥저수지 여기 하나만 지금 지정이 되어 있는데 71년도에 이제 지정이 된 그 얘기가 되겠네요. 그래서 뒤에 좀 잠깐 나오긴 할 텐데 71년도에 지정돼 가지고 꽤 오랜 시간이 되다 보니까 아마 71년도쯤이면은 도시가 이렇게 크지는 않았을 것 같고 지금은 아마 그 주변으로 다 아파트 들어서 있죠. 신흥저수지 그 주변으로 해가지고 도시가 점점 이제 확충이 되어 있으면서 그렇게 됐을 것 같은데 아마 옛날 같으면은 상상도 못했을 거고 그리고 만약에 지금처럼 상수원 관리가 된다고 하게 되면 아파트가 그렇게 들어설 수가 없죠. 상수원 보호구역 안에서 여러 가지 행위 규제들이 일어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좀 독특한 게 2010년부터 공장 설립 제한 승인 지역에 대한 지정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수원 상류 한 7km 정도까지는 공장을 설립을 굉장히 제한하고 있어요. 요게 이제 나중에 지자체 간의 갈등으로 이제 이어지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상수원 보호구역 내 주민 지원 사업으로 이제 토지용 규제를 받는 그 거주민들한테 여러 가지 이제 혜택들을 주는 이런 사업들이 지금 되고 있고요. 이게 이제 익산시 신흥저수지의 상수원 보호구 지역으로 묶여져 있는 그 지역 현황이 되겠는데 이제 요 지역이죠. 요 지역 보시게 되면 주로 이제 산 그다음에 뭐 일부 이게 그 대부분 이제 산인데 일부 좀 이제 그 전도 좀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묶고 있다. 요 말씀이 되겠고 요 주변들은 지금 보니까 전부 다 뭐 아파트 들어서 있고 이쪽에 뭐 좀 위로 올라가면 공단이 있고 그다음에 이쪽에 보게 되면 비닐하우스 천이 이렇게 쫙 깔쳐져 있고 뭐 그런 식으로 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오늘날의 기준에서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관리한다 그러면은 지금의 아파트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설 수가 없는 이제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에 대한 지정 기준을 뭐 이렇게 법 조문을 좀 써봤는데요. 뭐 이렇게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제 이런 이제 조항들이 좀 있다. 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아까 이제 계속 신흥저수지 주변에 지금처럼 개발이 될 수가 없다고 하는 그 내용인데 상수원 보호구역은 강력하게 행위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행위 규제 하기 전에 목표 수지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그 상수원 보호구역이다 아니면 상수원수다 그러면은 목표 등급이 굉장히 높을 거야. 그래서 국가에서 아마 1등급 이상으로 지정을 하고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실제로 그렇게 목표 수질이 정해진 데는 많지가 않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팔당호, 대청호, 옥정호, 용담댐 여기 이제 상수원이 되겠죠. 상수원에 대해서는 1A에서 1B등급까지 요 정도를 목표 등급을 하고 있고 한강 잠실 같은 경우에는 유일하게 하천구역이에요. 하천구역에서 1B 등급으로 그 목표 등급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제 나머지 부분들은요. 나머지 부분들은 사실 특별하게 목표 수치를 정하고 있지는 않고 다만 제2차 물환경 관리 기본 계획 이게 25년까지 계획인데 여기에서 주요 상수원의 수질 1등급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래서 1등급 달성을 하기 위해서 상수원 보호구역을 지정을 하고 상수원 보호구역에서는 굉장히 많은 행위 규제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보면은 금지 행위, 그다음에 행위 허가 및 신고, 금지 행위, 뭐 신고 행위 해가지고 뭐 일단은 오염 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은 일절 들어올 수가 없다. 그리고 들어오더라도 굉장히 강력하게 규제를 한다. 그다음에 여기 이제 있는 것처럼 일정 규모 미만의 거주민 주택, 원래 여기 사시던 분들의 주택에 대해서도 그것도 이제 뭐 100제곱미터 한에서만 뭐 증축을 이제 허가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굉장히 강하게 이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KI, 그러니까 한국환경연구원에서 재밌는 연구를 했었는데 지속 가능한 상수원 수질 보전 정책 방향을 해가지고 여기에서 몇 가지 좀 자료들이 나왔어요. 그 자료를 좀 잠깐 인용해 보겠습니다. 2000년부터 2022년까지 상수원 보호구역이 해제가 어떻게 됐는지 여러분 경향을 좀 봤어요. 그랬더니 2011년 이후에 상수원 보호구역이 지속적으로 해제가 되고 있고 지정수는 계속 좀 줄어들고 있는 경우를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신설구역은 감소하고 해제구역은 이제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전북에서는 1개가 신설이 됐고 13개 지역이 해제가 됐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왜 해제가 됐는지 이걸 한번 물어봤죠. 물어봤더니 가장 큰 원인이 전체 그 해제 원인 중에 한 절반 정도가 광역상수도를 공급을 하게 되면서 더 이상 이제 지방상수도의 상수원 보호구역이 있을 필요가 없다. 이것 때문에 해제가 됐다. 그 다음에 이제 지방상수도 개편. 지방상수도 안에서도 뭐 이렇게 개발 압력이라든가 아니면 수량이 줄었다든가 수질 문제가 발생했다든가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지역들에 대해서는 지방상수도 개편을 통해서 해제를 하고, 그다음에 취정 수정을 폐쇄한다든가 치수원 변경 등을 통해서 해제를 했었는데, 어쨌거나 이제 전라북도 같은 경우에 이제 용담댐, 목정호, 동화댐, 부안댐 여기가 광역 상수원 공급으로 이제 전환이 되게 되면서 상수원 보호구역이 해제가 됐고, 전국적으로 보더라도 약 한 절반 정도가 해제 이후의 절반 정도가 광역 상수도 공급 때문에 해제가 됐었다. 이렇게 이제 조사가 됐고요. 그러면은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에 따라서 그 영향이 어떻게 됐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관심 있어 하는 것이 워낙 그쪽이 규제가 강하게 돼 있고, 그리고 상수원 보호구역 이 자체가 상수 원수를 굉장히 높은 수준의 수질로 관리하기 위해서라 보니까 거기가 이제 수질 수생태적으로 좋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 만약에 상수원 보호구역이 해제가 되게 되면 수질이 악화될 거야. 이렇게 수생태가 나빠질 거야.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아서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영향을 한번 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안성, 고양, 상동, 양산 그 네 군데 지역에서 한번 봤었는데, 요게 이제 상수원 보호구역을 이게 빨간 선이 보호구역을 해제한 그 이후에 그 데이터들인데, 경기 고양 같은 경우에는 보호구역 해제를 하게 되면서 오히려 BOD 농도가 더 개선이 된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정읍 상동 같은 경우는 보호구역 해제하게 되면서 BOD가 좀 감소하다가 최근에 다시 좀 증가하는 경우, 양산 같은 경우에는 해제하더라도 큰 변동은 없었다는 거. 그다음에 이제 TNTP 결과도 이제 그 BOD하고 좀 경향이 비슷하게 나타났고, 그다음에 요 빨간 막대가 배출 부하량입니다. 그 해제 구역 범위 안에 있던 배출 구하량의 변화가 어떻게 되는 건데, 빨간 막대가 띄엄띄엄이 있는 이유는 배출 부하량을 연도별로 다 계산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띄엄띄엄이 그 있는 데이터만 가지고 한번 뽑아놓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경기 고양 같은 경우에는 해제 구역 이후에 배출 부하량이 좀 늘었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정읍 상동 같은 경우는 이게 사실 이렇게 큰 부하량이 아니다 보니까 이렇게 미미한 그 수치죠. 큰 변화가 없다는 거고, 양산 같은 경우도 크게 올랐다가 다시 감소하는 이런 경우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가 과연 오염원을 증가시키고 수질의 악화의 원인이 됐었느냐, 이제 그렇게 보기에는 좀 어렵다. 요걸 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 상수원 보호구역을 지금 우리가 이제 안성, 고양, 상동, 양산이 네 군데를 봤었는데, 각 지역마다 개발 압력이 다르다는 거죠. 어떤 데는 개발 압력이 굉장히 높고, 정읍, 상동처럼 그렇게 개발 압력이 높지 않은 이제 그런 지역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개발 압력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하고 직접적으로 볼 수가 없다. 직접적으로 연관으로 볼 수가 없다. 또 하나는 경기 고양이라든가 이런 데 같이 이제 개발 압력이 높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환경 기초 시설을 확충을 하고, 그다음에 공원으로 이제 전환을 했다는 거죠. 이것 통해서 오염 부하 증가를 최소화시켰다. 근데 이제 이렇게 KI에서는 결론을 내리고 있는데, 일단 자료 부족 때문에 이 나머지 전체 지역을 다 이제 볼 수는 없었죠. 그래서 일단 네 군데만 봤었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그 시사점이 하나가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이후 개발이나 오염원 증가가 크지 않도록 계획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을 이제 뽑아냈던 거였죠. 자, 그렇다면은 이제 상수원 보호구역 안에서 수질하고 생물 변화가 어떻게 됐는지 이것도 한번 좀 봤어요. 그랬더니 BOD 같은 경우에 2010년까지 계속 감소하다가 증가 후에 다시 좀 감소하더라. 지금 요 이제 데이터들을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TP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감소하다. TP가 전반적으로 감소한 것은 이제 요 그 2010년 이전으로 해가지고 그 하수 처리 시설에 이제 총인 처리 시설을 굉장히 강화시키는 이제 4대강 사업으로 들어갔었죠. 그것 때문에 이제 원인이 가장 컸었던 것 같고, 그다음에 수생태 같은 경우에는 저는 수생태증은 잘 모르는데 아무튼 저서성 대형 무척추 동물의 건강성은 대체로 상수원 보호구역에서 좋더라. 근데 부착 돌말류, 그러니까 우리 돌 같은 데 붙어 사는 그런 조류 같은 거, 이런 것은 큰 차이가 없다더라. 요 그 데이터가 의미하는 바는 환경시설, 기초시설을 확충을 하고 오염원 관리를 잘하게 되면은 여전히 상수원 보호구역의 환경적 기능과, 그러니까 수질이라든가 아니면 수생태의 어떤 그 가치들, 이런 것들은 여전히 존재한다더라. 이제 이렇게 이제 좀 결론을 내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상수원 보호구역에서의 그 문제는
그 환경 보호하고 개발하고 요 두 가지가 맞물려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상수원 보호구역 그 상류 7km 안에서는 공장 설립이 굉장히 제한된다고 그랬었죠. 그래서 요것이 상하류 지자체 간의 갈등으로 이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개발 압력이 큰 수도권 등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상수원 보호구역 유지를 바라는 하류하고 해제를 바라는 상류에 대해서 이제 갈등이 이제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용인시에다가 300조에 달하는 반도체 클러스터를 그 개발하겠다. 이게 이제 정부 공약으로 나온 적이 있었죠. 여기가 이제 용인시 남사읍이라고 하는 데인데, 용인시 남사읍 같은 경우에는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묶여 있어요. 그래서 상수원 보호구역 묶여 있는 그 지역 안에다가 공장을 그 클러스터를 만들겠다고 하는 그 얘기가 되는 건데, 이건 현행법과 맞지가 않죠. 상수원 보호구역 그 안에서는 이런 게 들어올 수가 없으니까. 그럼 어떻게 해줘야 돼요? 상수원 보호구역을 해제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근데 상수원 보호구역을 해제를 하다 보니까 그 밑에 있는 평택시에서, 이 평택시가 진이천이 있는데 진이천하고 그 밑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제 평택호가 나옵니다. 여기가 이제 사실 굉장히 오염도가 높은 지역이에요. 그래서 요 뭐 용인하고 평택 그다음에 뭐 이쪽 진이천 수계에서의 그 갈등이 굉장히 오래된 얘기인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상수원 보호구역이 또 해제가 되게 되면 진이천하고 평택호의 수질 문제가 거론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반대한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상하류 지자체 간의 이제 갈등 문제가 되겠고요. 그 외에도 지자체 안에서도 갈등이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수원 보호구역을 유지하고자 하는 시민단체, 그리고 주로 이제 상수원 보호구역 안에 거주하는 주민들 간의 그 갈등이 되겠는데, 수원시는 이제 광역상수도가 이제 90%가 공급되는 지역인데, 여기에는 이제 광교 상수원 보호구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광역상수도로 90%를 공급하니까 상수원 보호구역이 효용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상수원 보호구역을 해제를 하자. 그 해제 이유가 여기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그 재산권 피해 때문에 그런다는 거죠. 근데 이제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도시가 계속 확충되는 단계고 개발 압력이 굉장히 높은 시대다 보니까, 만약에 이걸 해제를 하게 되면은 바로 그 광교 상수원 보호구역이 난개발로 해서 훼손이 될 수가 있다. 이게 이제 시민단체들의 주장이었었고, 그래서 이제 수원시에서 했던 것이 사회적 협의기구를 출범해서 4년 동안을 이걸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광교 상수원 보호구역은 존치를 하되 최소 면적만 해제하기는 거로서 합의를 했었죠. 이것을 이제 그 지원을 하기 위해서 수원시에서는 광교 상수원 지역 친환경 관리 및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광교 상수원 보호구역에 대한 어떤 관리, 그리고 이제 지역 주민 거주하고 있는 주민에 대한 지원, 이런 것들을 이제 뒷받침하고 있다는 것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상수원 보호구역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런 얘기가 나올 건데, 이제 일단은 가장 큰 게 이제 기후 변화를 좀 고려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후 변화는 기상 변화라든가 농업에서의 생태계 변화, 수질 저하, 홍수 증가, 물 부족과 같이 수자원에 대해서 굉장히 광범위한 변화를 야기하게 됩니다. 요게 이제 우리나라 연강 수량 경향이 되겠는데요. 요 이제 이 직선을 보시게 되면은 뭐 굉장히 이제 어쨌거나 전체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요로 추세를 보이고 있는 거고, 연강수량, 그러니까 30mm 시간당 30mm 이상의 호우강우 일수도 전체적으로 이제 증가하고 있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후 변화가 지금 이제 기후 변화라고 안 하고 기후 위기라고 그러죠. 이게 현실화된 상황인 거고 싶고, 요게 이제 우리가 직접 느꼈던 것이 작년에 이제 광주 전남 같은 경우에 굉장히 가뭄이 길어져 가지고 뭐 제한급수까지 이제 거론을 되고 있었는데, 제한급수를 할까요 하고 있는데 갑자기 비가 엄청 쏟아져 버렸죠. 그렇게 해가지고 그 제한급수가 이제 넘어간 그런 케이스가 되겠는데, 이처럼 이제 기후 변화가 되게 되면 수자원 공급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여러 가지로 그 신경을 써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올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전라북도 같은 경우에 기후 변화로 해서 그 물 분야가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수질수 생태, 그다음에 용수 공급, 이런 것들 굉장히 다양한데, 물 분야 취약성을 한번 좀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전라북도도 2100년까지 뭐 기온은 상승하고 강수량은 증가하게 되는데,
전라북도 물 분야 수질 취약성에서 가장 높은 것은 수질 및 수생태에 대한 취약성이 나머지 부분들에서 좀 굉장히 좀 높게 나타나고 있었고, 의외로 우리가 생각했던 그 장단기 가뭄에 따른 용수 취약성은 오히려 낮게 나왔었습니다. 아마 이게 현재 이제 전라북도 그 용수의 대부분은 옥정호하고 용담댐 라인에서 좀 가져오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 아닌가. 그래서 이제 장단기 가뭄에 따른 용수 취약성은 좀 낮게 평가가 된 게 아닌가, 지금 이렇게 좀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수원 보호구역 관련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이슈가 그 인구 감소죠. 기후 변화가 가속화되게 되면은 극한 가뭄이라든가 홍수가 심하게 되면서 물 관리 여건이 악화가 되는 건 사실인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이거 뒤에서 말씀드리겠는데, 물 관리 여건이 악화가 되다 보니까 용수원의 다변화하고 용수원 보호가 필요한 상황이 오게 될 것이고요. 인구 감소하고 산업 구조가 변화가 되게 되면 물 수급 구조가 바뀌게 됩니다. 그렇죠? 지금 현재 뭐 우리나라 인구가 2024년에 5천만 명, 5,175만 명인데, 이게 2072년으로 가게 되면은 3,600만 명으로 줄어들게 되면 지금과 같은 굉장히 많은 양의 용수가 그렇게 필요하지 않는 상황이 오겠죠. 산업 구조도 변하게 되는데, 농업이라든가 제조업 비중이 감소하고 서비스업 구성비가 증가한다고 하는 얘기는 그렇게 우리가 많은 양의 물을 필요로 하지 않은, 용수를 많이 필요로 하지 않는 그런 시기가 오게 될 거라는 거죠. 우리나라 용수 중에 절반 정도를 농업 분야에서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농업의 비중이 좀 감소하게 되면은 물 사용량도 좀 감소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이런 이슈들에 대해서 상수원 보호구역 관련해서는 어떻게 좀 대응을 할 것인지, 시대가 어떻게든 지나게 되더라도 안전하고 깨끗한 그 상수원 확보는 이제 중요한 얘기가 되겠죠. 이건 국가의 책무다 보니까. 근데 그렇게 되더라도 여전히 상수원 확보에 대해서 상하류 간의 갈등은 항상 있게 되는 것이고, 이것을 이제 풀어낼 수 있는 방법이 결국 이제 거버넌스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진이천 수계에서의 그 물이용 갈등에 대해서 좀 잠깐 관여한 적이 있었는데, 우리가 아무리 과학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이론적인 그런 것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사회적인 합의가 없게 되면은 결코 이 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버넌스 체계가 굉장히 중요하게 될 것이라는 거고, 그 다음에 가뭄 등에 대비해서 수자원 공급원의 다변화가 이제 필요하다는 얘기는, 광역 상수도를 공급하더라도 물 자급률 확보 방안이 이제 필요하다는 부분하고 좀 연결이 되겠습니다. 요거 이제 바로 다음 거하고도 연결되는 건데, 이게 이제 그 24년 KI 자료에 있던 건데요. 전국 지자체 물 자급률 추이를 한번 봤어요. 2008년부터 2021년까지 본 건데, 여기 이제 이 그래프가 요건 빨간색은 특광역시, 그러니까 서울시라든가 그다음에 뭐 부산광역시라든가 이런 부분들인데, 요 부분들은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가 거의 되질 않았어요. 그다음에 이제 거의 물자급률을 이제 그래서 안정적으로 이제 유지하고 있었던 요 상황이 되겠고, 그다음에 나머지 이 특광역시를 제외한 나머지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물자급률이 이제 감소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물자급률이 감소한다고 하는 것 얘기는 자체 지자체에서 생산하는 물량이 적다고 하는 얘기죠. 그 얘기는 결국 자체에서 물 생산량이 없다 보니까 외부에서 가져온다고 하는 거고, 광역상수원이 그 외부에서 가져오는 이제 그 물량이 되겠죠. 전북 같은 경우에는 2008년부터 2021년까지 약 한 33% 수준이라고 이렇게 지금 나오는데, 상당히 좀 낮은 축에 들어갑니다. 전북이 지금 여기 있거든요. 그래서 전라북도의 물 자급률이 상당히 좀 낮은 편에 들어가는 것 같고, 그래서 결론을 좀 말씀을 드리게 되면, 여건이 이제 봤을 때 기후 변화라든가 인구 감소 등으로서 수자원 공급이 불확실성에 증가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수원 확보가 중요하다. 그래서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하고 갈등은 심화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요게 이제 지자체 간의 관계, 지자체 내부에서 관계, 이런 부분들이 갈등으로 남게 되고, 거기에 대한 대응 방안이 결국 이제 상수원 확보를 위해서 공급원을 다각화시켜야 되겠다. 그러니까 광역 상수원에 다만 의존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면, 정읍도 작년에 옥정호 그 녹조 많이 피어가지고 굉장히 힘든 적이 있었잖아요. 광주광역시도 주암댐 라인에서 물만 가져오다 보니까 가뭄이 들었을 때 그걸 어떻게 대체할 수 있는
수건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제 영산강에서 물을 끌어와 가지고 공급을 하자 이런 저희 아이디어를 낸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거에 대비해서 더군다나 기후 변화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생길 텐데 이왕이면은 공급원을 좀 다각화시키는 게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기존의 상수원 보호구역은 최소 보호매수 좀 유지시켜 주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됐을 경우에 그걸 이제 이용할 수 있게끔. 그다음에 상수원 보호구역을 뭐 해제를 한다 그렇게 되면은 아까 그 고양시라든가 뭐 이런 사례를 봤을 때 친환경적인 관리 방안이 마련돼야 된다. 그래서 환경 기초 시설을 확충한다든가 해제 지역에서의 어떤 친환경적 토지 이용, 그러니까 공원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이렇게 오염원의 그 유입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이런 친환경적 토지 이용으로 제한을 해야 된다. 그게 필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거버넌스를 통해서 갈등 해결 방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 아무리 과학적인 데이터들을 많이 생산해 낸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이해관계자 간의 어떤 합의 내지는 이해가 없게 되면은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거는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다음에 그것을 떠나서 그거 외에도 이제 조례 제정이라든가 이걸 통해서 제도적인 지원 방안과 환경 감시, 자율환경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 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요거는 이제 익산시의 상수도 현황하고 급수 개통도를 말씀드린 건데 요건 아마 이명택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실 것 같아가지고 이 부분은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